여기서 잠깐만 숨어도 돼요. 폭풍이 소용돌이를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해안의 작은 어촌에서 오래 방치된 폐허선 안에서 작은 두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몸 곳곳에 상처와 멍이 가득한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숨어도 돼요? 그 밤 한 남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왔던 그 남자의 진짜 모습과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두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평범해 보였던 그 남자가 왜 그토록 강하게 두 아이를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너져 내리는 정도의 진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았던 두 아이들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야기이자 한 남자의 깊은 과거와도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꼭 켜두세요.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그 밤에 폭풍이 불기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저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해안의 작은 어촌, 폐허선들이 기대어 있는 선착장에 폭풍이 들이쳤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정없이 불었고 빗줄기가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 세상을 새하게 덮었습니다. 가로등도 바람에 흔들리며 깜빡거리고 밤은 더 어둡게 깊어져 갔습니다. 폐허선들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레고 그 사이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민수는 그날 밤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폐허선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44살, 키도 크지 않고 말도 적은 남자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조용한 민수 아저씨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거세지자 민수는 작업을 중단하고 짐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처음엔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바닷소리와 바람소리가 온갖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한순간 멈추었습니다. 이 외진 선착장에 이 시간에 누가 있다는 말인가요? 더군다나 폭풍이 이렇게 심한 밤에요. 손전등을 꺼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다가갔어요. 오래 사용되지 않은 폐허선 한 대였습니다. 배의 문이 바람에 약간 열려 있었고 그 틈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전등의 빛이 안쪽 어둠을 밝혔죠. 폐허선 내부는 오래된 나무의 삭은 냄새와 빗물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숨이 멈추었습니다. 폐허선 안에서 두 명의 작은 아이가 서로를 꼭 붙들고 떨고 있었어요. 큰 아이는 9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고 작은 아이는 6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손전등 빛에 놀라 겁에 질린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작은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몸은 폭풍의 차가운 바람과 빗물로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작은 볼에는 흙과 빗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발가락은 추위에 파란 게 질려 있었어요. 민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여기서 있었을까요? 큰아이 유진은 동생 앞에서 강하게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동생에게 말했어요. 소리야,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소리에 떨리는 몸을 잠시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아이 소리는 오빠 뒤로 몸을 움츠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잠깐만 숨어도 돼요? 민수는 두 아이를 폐허선에서 꺼내었습니다. 작은 몸들은 차갑고 젖은 상태였어요. 바깥은 여전히 폭풍이 거세게 불었지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감싸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작은 해안가의 낡은 방 하나였어요.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아이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폭풍의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로 바뀌는 순간 소리의 작은 어깨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의 눈은 숙소 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큰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벗겼어요. 유진은 민수의 손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민수를 바라보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내려뜨렸어요. 소리는 오빠 곁에서 작은 눈으로 숙소 안을 둘러봐 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진짜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따뜻한 물로 아이들의 손과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소리의 발목에는 동상 초기 증상이 보였어요. 유진의 팔뚝에는 누군가가 세게 잡은 자국과 같은 멍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표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밥을 차리기로 했어요. 작은 부엌에서 급하게 밥과 된장국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두 그릇을 놓고 아이들을 불렀죠. 두 아이는 조심조심 식탁에 앉아 눈을 내려뜨렸습니다. 민수가 숟가락을 건넸을 때 소리에 작은 손이 떨었어요. 유진은 동생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먹어.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소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은 민수에게 한 건지 오빠에게 한 건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배가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작은 숟가락이 그릇을 오가는 소리만 조용한 숙소 안에서 들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이들이 잠든 사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이들의 상태만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상대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레렀어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담당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주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오후 김은정이 숙소로 왔습니다. 38살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었어요. 단정한 차림과 정돈된 표정으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형형색색의 서류 폴더가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녀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김은정은 숙소에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한 남자가 따라왔어요. 50대 초반 몸이 큰 남자였습니다. 이영수였어요. 아이들의 위탁 보호자였죠. 그는 김은정에게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아이들 아버지가 연락한 거군요. 걱정이 많으셨군. 이영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뒤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완벽하게 연기된 것이었습니다. 김은정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영수의 위탁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이름, 주소, 날짜, 도장까지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었죠. 김은정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은정은 아이들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유진과 소리를 번갈아 불러 질문했어요.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 김은정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유진은 눈을 내려뜬 채 고개만 흔들었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이영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계속 그 방향으로 향했어요. 김은정은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도 몰랐어요. 면담이 끝나고 김은정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김은정의 목소리에는 무력함이 묘하게 묘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민수의 귀에 깊게 남았어요. 아내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민수는 김은정이 떠난 후 한참을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김은정이 떠난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주는 건가요? 3년 전 아내를 곁에서 잃었던 그날이 자꾸 떠올라왔어요. 그때도 민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피했어요. 밥을 차리고 식탁에 놓으면 아무 말 없이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목소리가 들레렀지만 민수는 듣지 못한 척 했어요. 자신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결국 실망만 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게 민수가 스스로를 납득시킨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을 먹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민수를 바라보는 것이 줄었고 대신 숙소의 문과 창문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소리도 달라졌어요. 작은 몸을 움츠이며 숙소 안을 둘러보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마음속으로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웃날 오후 민수가 숙소로 돌아왔을 때 본 장면은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아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유진이 소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숙소에 있었던 물건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아이들 것이었던 것조차요. 소리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가 싫으면 저희는 나갈게요. 그 순간 민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도 결국 우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앞에서 민수는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도망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민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아이의 눈높이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가도 돼. 유진과 소리는 동시에 민수를 바라봤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졌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이영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영수의 표정은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절한 미소가 사라진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두 아이를 안방에 두고 거실에서 이영수를 맞이했습니다. 안방의 문이 아주 작은 틈만큼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에서 두 아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 이영수가 천천히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 하나가 떠져 있었어요. 정민수,
IT 사업가, 백만장자, 그리고 그 아래로 아내의 사망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맞죠? 이영수가 스마트폰을 민수의 눈앞에 들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강점을 두며 말했습니다. 당신 과거 다 까발릴 수 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영수의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들었어요. 이영수는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보호자예요. 법적으로요. 당신이 지금 아이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유괴에 더해서 당신 과거까지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이영수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이영수의 상대는 아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안에서는 바다소리만 들레렀어요. 민수의 눈이 천천히 이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민수의 눈빛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세상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안방에서 두 아이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었던 눈빛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다 공개하세요. 이영수의 표정이 한순간 흔들레렸습니다. 민수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계산한 건데 전혀 달라진 것이었어요. 이영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자리를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레렀어요. 민수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나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레렀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년 동안 숨어왔던 자신이 이제 다시 세상 앞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해. 다음 날 아침 민수의 숙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의 식탁 위에는 서류 폴더가 여러 장 쌓여 있었고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어젯밤에 전화했던 변호사와 그 변호사가 연결해준 2명의 동료였습니다. 모두 큰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방 문이 아주 작은 틈만큼 열려 있었고 2 아이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들 앞에 앉아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 김영수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의료 기록이 필요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2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김영수가 사전에 연결해준 의사였어요. 작은 진찰실에서 의사는 아이들의 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팔에 멍, 발목에 동상, 손바닥에 굳은 살. 유진은 검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소리는 민수의 곁을 꼭 붙고 앉아 작은 손으로 민수의 옷자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고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법정에서 증언도 가능해요.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저녁 김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이웃 증언 확보했어. 김영수의 목소리에는 열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매일 들레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CCTV 영상까지 구했어.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더 있어? 김영수는 잠시 간격을 두고 말했습니다. 입양 과정 조사했는데 이상한 점이 많아. 이영수가 정부 아동 위탁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아이들을 맡아간 것 같아. 실제로 아이들 양육비는 거의 쓰지 않았어.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은정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김영수가 직접 연락한 것이었어요. 김은정은 민수를 바라본 후 작은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은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폴더 안에는 이영수와 관련된 이전 신고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규정 안에서만 움직였던 그녀가 처음으로 그 경계를 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일 후 김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들고 귀를 기울었어요. 민수야, 경찰이 이영수 집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어. 김영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갇혀있던 창고가 나왔어. 그리고 아이들을 때리던 흔적까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스마트폰을 꼭 쥐었습니다. 안방에서 두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수는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 날 경찰이 이영수와 그 아내를 체포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렀어요. 아직 아침 햇살이 오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집 밖으로 나와 모이었어요. 이영수가 수갑을 차고 차에 태워지는 장면을 마을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린 채 그저 서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영수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차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민수의 숙소 방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힘이 없었어요. 경찰차가 마을을 벗어나고 난 후에야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그 남자를 이제는 다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녁 김은정이 민수의 숙소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피로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김은정은 자리에 앉아 작은 폴더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내부 보고서입니다. 김은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외면해왔던 아이들이었어요. 김은정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폴더 안에는 이영수와 관련된 이전 신고 기록들이 다시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던 것, 그리고 그것이 매번 증거 부족으로 무마되었던 것. 김은정은 그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받은 신고였어요. 그 말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다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김은정의 눈빛을 받아들었습니다. 잘못은 이영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이영수 부부가 체포되고 난 후 민수의 숙소에는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눈이 깊게 내린 날과 같은 평화 속에서 잠을 잤어요. 유진은 밤마다 눈을 뜨고 민수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여기 있구나. 그 확인만 되면 다시 눈을 감아버렸어요.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에 항상 민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두 아이와 함께 저녁을 차려렸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된장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먹었습니다. 소리는 이제 숟가락을 들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유진도 밥을 먹는 속도가 처음보다 훨씬 느려졌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느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리가 작은 손으로 민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잡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난 후 민수는 두 아이를 작은 방에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니다. 유진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눈을 깜빡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는 이제 도망 안 가요? 민수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민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에 머리를 쓰다듬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거실로 나온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4년 전 잃었던 그 사람. 사진 속의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민수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민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폐허선 앞이었어요. 처음 두 아이를 만난 그곳이었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민수의 손을 작은 손으로 잡았어요. 유진은 민수의 다른 쪽에 붙어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바다는 조용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그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그 밤의 대답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사람 대신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